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걱정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드는 법이지요. 그 모든 게 결국은 자식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본 어떤 부모는 달랐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방임만 하더라고요. 큰 자식이건 어린 자식이건 가르쳐야 하는 건 똑같은데 말이에요. 결국 자식이 잘 되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지느냐는 부모의 가르침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제 남편을 통해 느꼈는데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던 탓에 책임감은 없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몸에 밴 사람인데요. 결혼을 해서도 말입니다. 제가 35살이던 해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퇴근해서 집에서 남편이랑 밥을 먹는 평범한 날이었는데요. 남편은 갑자기 식사를 멈추더니 뭔가 큰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내가 스스로 나온 건 아니고 정리해고 당했어. 그것도 벌써 1년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뭐라고? 정리해고? 그것도 1년 전에 그만뒀다고? 세상에,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제 물음에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란 마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디로 출근을 했다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나랑 출근 준비 같이 하고 같이 나갔었잖아. 진짜로 그동안은 아침마다 같이 현관문을 나섰고 저녁이면 각자 퇴근해서 집에서 다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은 회사 다니는 척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은 심지어 매일 와이셔츠에 정장까지 단정히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맨 채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 와이셔츠를 매주 손빨래해서 말리고 다림질까지 꼼꼼하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습조차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 같았던 거예요. 제가 정성껏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아무렇지 않게 다녀올게 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충격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다시 집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온 날도 있었고, 면접도 열심히 다녔어. 근데 이제는 너는 숨길 수가 없어서 말하는 거야. 저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남편한테 계속 물었어요. 그럼 월급은 뭐야?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줬었잖아. 그 돈은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거 사실 퇴직금이었어. 받은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서 월급처럼 준 거야.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나 싶었어요. 사실 남편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뭐든지 시원하게 말 못하고 잘못한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숨기려고 해요. 그러다 들키면 그때서야 변명을 하거나 수습을 해요. 속상한 거 있으면 입 닫고 버티고 괜히 삐져서 며칠씩 말도 안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잘 웃고 떠들면서 정작 가족한테는 속마음 얘기 한번 못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중요한 일만큼은 나한테 솔직히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잃은 걸 1년이나 숨기고 있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정말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짠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불안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지냈는데 남편 속은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을 위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근데 당신이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끙끙대는 게 사실 나는 더 속상해. 앞으로는 무슨 일 있어도 꼭 나한테 말해줘.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멈춰 서 있더라고요. 눈치를 보듯 제 얼굴을 살피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들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나 혼자만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적어도 나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진작에 털어놨어야 했는데 괜히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무능해 보일까 봐 겁이 나서 말을 못했어.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저희는 그날 두 손을 꼭 잡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서로에게 위로받듯이 그냥 그 손에 온기로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손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로도 한두 번이지. 남편도 이미 실직한 지 1년이나 됐으니까요. 1년 쉬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이제 1년은 충전했고 제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치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혹시 당신이 계획한 것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말해줘. 그랬더니 남편이 또 우물쭈물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계획이 있긴 있어. 그동안 면접도 여러 군데 봤었고 이력서도 100톤 넘게 넣어봤는데 사실 다시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하는 식당 있잖아. 거기 가서 일을 좀 배우려고. 뭐? 어머님 식당? 당신 식당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지방에 있고 어머님도 아셔? 시어머님은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혼자서 국밥집을 운영해 오셨어요. 시골 동네에서도 오래 자리를 지켜온 집이라 단골도 많고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흔히 있는 동네 밥집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와서 줄 서서 먹는 가게였어요. 해마다 연매출이 1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 규모가 꽤 컸죠. 그만큼 어머님이 부지런하고 손맛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가업 정도의 수준이라 남편이랑 예전부터 나이가 들면 어머님 가게를 물려받을 준비를 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남편 말로는 이미 어머님께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도 그동안 면접을 봤는데 번번이 떨어졌다는 것도 다 털어놨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히려 잘됐다. 차라리 이참에 내려와서 가게를 배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피땀 흘려 키운 가게니까 그리고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면 든든하고 또 언젠가는 물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월급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만큼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했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는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엄마한테는 진작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서운했는데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 넘어가졌고요. 남편이 어머님 가게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한 번도 음식이라고 불릴 만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면이나 볶음밥 정도만 해봤고요. 또 서비스직을 해본 경험도 없었거든요. 평생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손님 상대하고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뛰어다니는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계속 사무직 하다가 몸 쓰는 서비스직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더 찾아보는 게 어때? 그동안 배운 것도 아깝고 경력 쌓은 것도 아깝잖아. 그랬더니 남편은 완전히 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 할 만큼 해봤다고 생각해. 이력서도 수십 군데 넣어봤고
면접도 계속 봤잖아. 근데 쉽지가 않았어. 게다가 난 내가 했던 일이 적성이랑 잘 맞지 않았어. 그래서 더 그만두고 싶었는데 잘려서 잘 됐다 싶기도 했지. 그래? 나는 당신이 굉장히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지. 당신도 뭘 걱정하는지도 알아. 근데 장사는 정년도 없고 엄마도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혼자 두기 힘들잖아.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도 나밖에 없고 지금 가게도 잘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옆에서 천천히 배우는 게 맞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미 제주도에 정착해서 레저샵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머님의 국밥집을 남편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요. 그런데 아직 30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의 가게를 물려받을 준비를 할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시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고 저는 서울에서 제 회사 다니며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평일에는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주말에 만나면 오히려 더 반갑고 애틋했거든요. 1년 동안은 정말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국밥집은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도 어머님 일을 옆에서 돕다 보니 바쁘게 지내는 눈치였어요.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라 평일이어서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이 이름은 뭘로 할까? 집은 어디쯤 알아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나눌 때는 저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1년쯤 됐을 무렵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소식조차 알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국밥집 장사가 잘 돼서 바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소식조차 알기 힘들었어요. 주말 부부라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애틋해야 할 시간인데 남편은 점점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저는 그때마다 씁쓸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바빠? 아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서울도 잘 안 올라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무슨 일은 없어. 그냥 바빠서 그래, 바빠서. 나도 조금 피곤해서 좀 쉬고 싶고. 다음 주에 올라갈게. 그렇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주말 부부라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애틋해야 할 시기인데 남편은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답답했고 혼자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괜히 들뜨고 혹시나 남편이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했을까 기대했거든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기다렸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기대가 그냥 제 착각이었구나 싶었죠. 결국 밤늦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요. 건성으로 받는 태도에 저는 그 순간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어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오늘 설마 무슨 날인지 몰라? 무슨 날? 맞다. 당신 생일이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만. 당신 생일까지 까먹었네. 저는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까먹었다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흘러나오는 순간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쁜 거야? 어디에 정신이 팔렸길래? 당신 혹시 딴짓하는 거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버럭했어요. 뭐라고? 딴짓?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다. 저는 그 순간 울분이 터져나와서 참지 못하고 쏟아냈어요. 서운하고 배신감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근데 남편은 끝내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요즘 너무 바쁘다. 진짜로 힘들어. 그냥 그거야. 내가 다른 짓을 뭘 해. 일하느라 바쁜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의심만 키울 뿐이었어요. 남편이 그때 저한테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시는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래 이번만은 넘어가자 하고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연락은 먼저 오지 않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귀찮은 듯 받고요. 심지어 영업할 시간인데 자고 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남편이 이것저것 자기 개발한다고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예요. 영어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뭐 취미 생활도 챙긴다고요.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개발하는 거 좋죠. 누구라도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저도 그 자체를 뭐라고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일하는 시간에는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 많으면 사흘씩 가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오전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체력 기른다면서 점심 먹고 헬스장에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결국은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빠지는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께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들 편을 드시더라고요. 사람이 이것저것 해봐야지. 그거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야. 사람은 배우면서 살아야 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어라. 어머님, 본분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는 게 자기 개발이죠. 아무도 취미를 주된 활동으로 하진 않아요. 일은 뒷전이고 취미만 챙기면 그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도피예요.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셨고요. 계속 아들 감싸기만 급급해서 저도 더 듣기 싫어서 그냥 끊었어요. 어머님과 얘기하면 뭐해요? 당사자가 정신 나가 있는데요. 정말 남편한테는 간절한 게 도대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로 따졌습니다. 나 어머님께 다 들었어? 당신 도대체 거기 가서 뭐 하고 사는 거야? 누가 취미 생활을 그렇게 해? 가게에 성실히 나가서 배우는 게 먼저 아냐?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앞으로 가게 물려받으려면 사람 상대도 잘해야 하고 체력도 길러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다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 손님 얼마나 많이 온 줄 알아? 영어 배우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이게 다 미래를 위한 발돋움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성실하게 배우고 책임질 자세는 보이지 않으면서 무슨 말은 그리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지. 현실은 엉망인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무슨 발돋움입니까? 현재를 바로 잡아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그럴 거면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시 서울 올라와서 취업 준비나 해. 가게 일 배우러 간 거지 놀러 간 줄 알아? 당장 올라와. 너는 나를 못 믿는 거야?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부터 하는데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고 무조건 못한다고만 하지?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눈에는 그게 노력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변명일 뿐이었어요. 결국 그날 말싸움은 점점 커졌고 정말 기분이 확 상한 채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다 제 잘못으로 돌리더라고요. 예, 너는 뭐 말끝마다 하지 말라고 하니. 네가 괜히 잔소리하니까 우리 아들이 더 지치는 거야. 그냥 좀 둬라. 그 순간 제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그런 방식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감싸주지만 마시고 제발 똑바로 교육 좀 시켜주세요.
지금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뭐 부족한 게 있니? 가진 게 많으면 이렇게 살아도 돼. 네가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들 잡아먹는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회사도 힘들게 다니고 힘든 일 있어도 너한테 말 안 하는 거라고.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친 게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럼 어머님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뒤에서 보고 계시거나 가만히 계셔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듣지 않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일주일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심각한 냉전을 이어갔죠. 저는 차라리 이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영어 학원을 차리겠다는 거였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영어 학원을? 이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제 남편은 영어랑은 전혀 인연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작과 출신의 영어는 회사 취업할 때 토익 시험 한 번 본 게 전부였거든요. 그나마 어머님 댁 내려가서 영어 학원 몇 달 다니며 배운 게 단데 그런 사람이 무슨 원장 노릇을 한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언제 영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다고 그래?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게 말이 돼? 아이, 그게 요즘 원장 자격 그런 걸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어. 경영은 따로 전문가 불러서 하면 되고 난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 학원 원장 하려면 유학도 갔다 오고 미국 대학교에서 교육학 전공도 해보고 경력도 쌓아야 해.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 없이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야. 내가 차리기만 하고 바지 원장 앉혀놓으면 돼. 운영은 전문가가 맡게 하고 나는 대표로서 브랜드만 만들면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은 구하면 되고. 요즘 인력 구하기 쉬워. 그럼 누가 가냐? 내가 가겠냐? 요즘 엄마들 다 똑똑해서 원장 경력도 얼마나 중요해하는데 나라도 안 가겠다. 남편은 막 흥분해서 학원 창업 성공 사례들을 말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영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다고. 선생 구성만 잘해놓으면 대박 나. 영어 유치원은 한 달에 월 150 이상, 학원도 4, 50씩은 보이더라. 우리 동네도 수요 충분해. 엄마가 자금 대주시면 리스크도 별로 없어.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성공 사례들만 생각하고 장밋빛 미래만 꿈꾸는 거예요. 현실적 검토는 하나도 안 한 사람이더라고요. 장소 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 강사진, 고용 계약은 누가 맺을 건지, 인허가는 되는 건지, 홍보비, 초기 설비비는 어디서 충당할 건지. 그런 기본적인 질문엔 말이 없었어요. 대신 숫자 몇 개와 가능하다는 자신감만 있었죠. 아이, 참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 나는 우리 엄마 가게 덕분에 사람도 알고 저 단골도 있으니 초기 홍보는 문제 없다고. 선생님들도 거의 다 추려놨어.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대충 어떤 선생님들을 모실 건지 말해줬었는데요. 어이가 없는 게 확답이나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온다고 했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전 속이 뜨거워지면서도 차분하게 말했죠. 그런 걸로는 퍽이나? 안 돼.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 엄마가 돈을 대준다 해도 학원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엔 학원 그림이 완성돼 있었고 현실적 준비는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그날 말다툼은 또다시 불붙었고 저는 더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모험 하지 말고 그냥 그럼 회사 다니던지 어머님 가게 물려받을 준비하라고 했죠. 아니면 어머님 가게에 2호점을 내면 제가 납득을 하겠어요. 웬 생뚱맞게 영어 학원이에요. 이 인간이 사고치기 전에 막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하루날 잡고
어머님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로 내려갔는데요. 어머님과 남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어쩐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분위기 자체가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저는 남편한테 영어 학원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다음 날 직접 건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후에 내려간 터라 일단 그날은 가게에 손님이 많아 시어머님을 도와드렸어요. 저녁에 어머님 댁으로 건너가 씻고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화면에 잠깐 스쳐 지나간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힘내요. 하트. 라는 문자가 온 거짓죠. 아휴, 그 다정한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hum켜쥐고 그대로 소리쳤죠. 당신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군데 이딴 식으로 문자를 보내? 지금 내 눈앞에서 똑바로 말해. 남편은 얼굴이 굳더니 허둥지둥 휴대폰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우리 학원 원어민 선생님 한 분인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저런 식으로 쓴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났어요. 어디 되도 않는 변명을 성의 없게 하잖아요. 뭐라고? 고생했어요. 힘내요. 거기다 하트까지? 그게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렇다고?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이게 다 미국식이야.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 쉽게 한다고. 괜히 오버하지 마. 순간 제 속에서 불덩이같이 솟았어요. 미국식? 지금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미국식이면 다정한 말도 하트도 그냥 던져도 된다는 거냐고. 당신 혹시 바람 피니? 바람 펴서 이런 변명을 하는 거야? 바람은 무슨 바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진짜 가끔씩 바람 운운하는데 왜 그래? 제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남편은 끝내 고개를 돌린 채 억지 변명만 늘어났어요. 저는 더는 못 참겠어서 말했죠. 지난 문자 내역 다 보여줘 그럼.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전에는 어떤 대화했는지 내가 다 확인해보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메시지를 열어 보였어요. 그런데 기록이 고작 몇 줄 뿐, 그나마도 별 내용 없는 단편적인 문장들 뿐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다시 남편 손에 쥐어줬어요. 좋아. 오해해서 일단 미안해. 근데 유부남이 이런 문자에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것도 난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답장 써.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지 말라고. 오해 살 만한 표현 쓰지 말라고 분명히 적어. 그리고 나한테도 보여줘.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앞으로는 오해할 만한 문자는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불편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찍어 보냈고요. 저는 그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제야 숨은 좀 가라앉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불신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보여주겠다던 영어 학원 차릴 건물을 어머님과 함께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랑 어학원은 정말 안 어울려. 왜 갑자기 이런 걸 차리려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차리고 싶다면 그 전에 다른 어학원에서 일을 좀 배우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하는 게 맞아. 그러자 남편이 불쑥 목소리를 높였어요. 뭔 소리야.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금도 엄마가 내주기로 했고 선생님도 다 추려놨어. 지금 계약만 하면 된다니까 뭘 그렇게 망설여.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맞받아쳤어요. 이렇게 준비도 없이 덤비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절대 함부로 하지 마. 어머님, 이 사람 이런 말 하면 좀 말려주세요. 왜 이런 걸 다 들어주세요? 그때 시어머님이 끼어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어학원 원장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데. 게다가 원장이면 말 다 했지. 그게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니. 어머님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아들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건 망하라고 떠미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제가 하도 말리니까 시어머님도 잠깐은 제 말이 맞나 싶은 기색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아유 그럼 일단 다른 어학원에서 그 1년이라도 일해본 뒤에 열어라. 하고 타협을 하셨고요. 남편은 싫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입을 삐죽거렸어요. 어쨌든 저는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해야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거기엔 제 남편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혹시 잘못 온 건가 싶어 휴대폰을 여러 번 다시 확인했지만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낯선 공간, 낯선 침구 위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나 싶어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를 받더니 낯선 외국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로 사진 봤구나.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나 김정식 애인이야. 네가 뭔데 이 사람 앞길을 막아?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구냐고 되물었는데요. 난 알마라고 해. 네 남편이랑 1년 넘게 교제했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어. 곧 결혼할 사이거든. 그 사람 일 잘 돼가고 있는데 괜히 망치지 말고 그냥 이혼하고 꺼져. 그 말을 던지곤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더 이상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엠마가 누구야? 그 여자가 당신이랑 침대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진을 보냈어. 이 사진 뭐야?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사진을 전송했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당황해서 변명이라도 줄줄 늘어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봤구나. 일이 이렇게 돌아가네. 아무튼 변명할 생각 없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뭔 말이야. 내가 납득이 될 수 있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똑바로 말하라고.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님 가게로 내려갔을 때부터 근처 어학원 외국인 강사와 관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 여자가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눈이 맞았고 이후에는 그 학원에 등록해 영어를 배우고 헬스장까지 따라다니며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가게로 나가거나 휴가엔 둘이 여행까지 다녔다고요. 이미 관계가 깊어져서 도저히 끝낼 수 없다는 게 남편의 말이었어요. 차라리 저와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시어머님이 월급은 그대로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랑은 이혼을 시키고 그 외국인 여자와 재혼시켜 남편을 학원 원장으로 앉히려는 계획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랑 헤어지고 싶다는데 제가 거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꼭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아들이 철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외국인 여자 만나서 즐겁게 노니까 그 무너진 자신감이 회복되더라.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그리고 걔가 외국인이지만 너보다는 더 나아. 걔는 우리 아들을 끌어올려 줄 사람이라고. 너는 한없이 누르기만 하고. 순간 기가 막혔어요. 예전에 결혼할 때 점을 봤었는데요. 제가 남편 길을 깎아먹는다는 소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던 거예요. 어머님은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않고요. 그게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부모 마음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필요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이혼해주는 건 제가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그 외국인 여자는 뻔뻔하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무시를 하자 어느 날은 회사에 있는데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게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줌마, 도장 언제 찍어줄 거야? 왜 안 찍어?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그래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비자를 갔지. 빨리 도장 찍어. 2년은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끔찍한 여자. 이 여자의 계획을 다 그 인간이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랑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전화하지 마라. 더러운 너랑은 말도 섞기 싫으니까. 그리고 바로 끊었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남편한테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시어머니한테도 실망을 크게 했어요. 그렇다고 덜컥 이혼을 결정하기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흔하다지만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부모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놀라고 또 속상해 하실까 싶어서 차마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하고라도 대화를 해보자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마지막으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남편과는 애초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려 해도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좀 그만 좀 해주면 안 되냐?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어. 우리 따로 떨어져 산 것도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만두자고.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 했는데 당신은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 알았어. 저는 이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부부로서 같이 갈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도 막상 이혼을 입에 올리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지만 혼자서 여러 번 생각을 거듭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밤마다 뒤척이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 의사를 전달했더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잘 생각했어. 우리에겐 이게 답이야. 이쯤에서 굿바이 하자. 그리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혼 소송하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합의 이혼하는 게 어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얘기를 꺼내자마자 남편 태도가 돌변했어요. 평소처럼 또 신경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굿바이는 말뿐이었던 거죠. 이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 남남되는 것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정말 덜 컸다 싶었어요. 이딴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이혼이 장난이야?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 위자료랑 재산 분할 때문이라도 당신 죄를 법적으로 가려야겠어. 그니까 난 이혼 소송으로 준비할 거니까 각오나 해. 그리고 그 미친 상간녀도 소송할 테니까 기대하라고 해라. 그 인간이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더 단단히 준비해서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제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지금부터는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증거들 다 취합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동안 받은 문자, 사진, 통화 기록까지 전부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류 복사하고 정리하고 증인 세울 사람까지 적어놓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눈물 흘릴 겨를조차 없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싸움이었거든요. 제 인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류 정리하고 소송 준비하는 데에 대략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당하기만 했다는 생각이 점점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큰 망신을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장은 우편으로 송달해야 해서 복사본을 들고 직접 그 인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본 게 있었거든요. 그 외국인 상간녀가 근처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의 가정을 깨뜨려 놓고 태연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이걸 학부모들이 알까? 학원 원장이 알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소당할 각오까지 하면서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필 마침 학기 시작 전이라 원장이 직접 주도하는 교육과정 설명회가 한창이었거든요. 강사들이 단상에 서 있었고 학부모들도 가득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뻔뻔하게 한껏 치장까지 하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잘 됐다.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 싶었어요. 일부러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명회가 끝났을 때 원장님께 다가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마이크를 부탁드렸어요. 원장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마이크를 제게 넘겨주셨고 전 곧바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강사 중 한 명이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 오늘 그 파렴치한 여자를 공개하고 이런 사람이 교사로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원장님은 당황해서 제지를 하려 했지만 이미 학부모들이 웅성거리며 잠깐 들어보자라며 오히려 원장을 말리더라고요. 저는 준비해간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마침 학원에 스크린 연결 장치가 있어서 제 휴대폰을 연결해 사진을 띄웠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침대에서 다정히 누워있는 사진, 그리고 저와 주고받은 문자,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차례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물었어요. 원장님, 이 여자가 앞으로 여기 학원 근처에서 어학원을 차릴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똑같더라고요. 원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 개인이 당한 일이라면 참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맡길 교사가 이런 인성이라뇨. 이 여자가 제 남편과 재혼하려는 이유도 결국은 돈이랑 결혼 비자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때 한 학부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와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죠. 솔직히 이 선생님 문제만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아이가 수년 전에 여기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친구 남편한테 수차례 추근덕거렸는데 그것 때문에 스토커로 신고당한 걸로 압니다. 전 문제만 되기 싫어서 예전에 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던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대처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애는 그 선생님 반이 아니라 저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학부모까지 건들다뇨. 이건 진짜로 선 넘은 거죠. 그런데요, 더 심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수업 끝나면 클럽에 가는지 술집에서 알바를 하는지는 몰라도 지하철 화장실에서 옷을 아주 야시시하게 갈아입고 가더라고요. 게다가 고등학생 남자애랑 숙박업소 들어가는 거 본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고소당할까 봐 참았는데 오늘은 잘 됐네요. 선생님, 이 자리에서 해명하세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니까 그 뻔뻔하던 상간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새빨개져서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학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숨을 몰아쉬며 받았는데 이 인간이 또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여보 어떡하지? 나 사기당했어. 그 여자한테 나 큰일 났어. 뭐라고? 뭔 소리야. 앞뒤 꼬리 자르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그제야 남편이 울먹이며 설명을 늘어놨어요. 그 여자가 학원 차리자 영어 유치원 하면 대박 난다면서 투자를 부추겼고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물 임대 계약도 강사진 섭외도 전부 허울 뿐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몇 천만 원을 그 여자 손에 쥐어줬는데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돈을 은행 송금도 아니고 현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증거 하나 없이요.
게다가 계약을 했다는 건물 주인까지 한패인지 그 계약 자체도 사기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대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을 버리고 저를 배신하고 이제는 남까지 속이는 사기극에 말려든 꼴이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제서야 남편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좀 도와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인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뭔 도와달래. 이 길 선택한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 씨.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잖아. 아직 부부잖아.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당신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아직 호적으로 부부라는 게 그 인간한테는 숨 쉴 구멍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끈을 내가 직접 끊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준비해둔 이혼 소송 서류 4본을 들고 바로 그 인간 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한쪽에서 국밥 푸고 있던 남편이 동시에 저를 보며 얼어붙었는데요.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그대로 내밀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게에 들어서자 순간 반가운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혼소송 서류 4본을 내미는 순간 허둥지둥하며 종이를 받아들였고 시어머니와 함께 펼쳐보더니 두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뭘 도와주고 가족이라고? 그딴 말 하지 마. 확실하게 해둘게. 우린 이제 남남이야, 남남. 당신이 사기당한 거 당신이 알아서 변호사 붙여서 해결해.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물론 정식 소장은 우편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사본을 내밀면서 마지막으로 못 받고 싶었어요. 이제 끝났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려고요. 그날 학원에서 나온 뒤 차에 앉아있던 저는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준비해간 서류로 한 방 먹였으니 그 년놈들한테는 제가 한마디 한 셈이었죠. 이제 끝이다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것도 내려간 것 같았어요. 얼추 사이다 한 방씩 날렸으니 이제 더는 얼굴 붉힐 일 없겠거니 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진짜 찌질한 건지 항상 상상을 깨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랑 저랑 이혼 소송으로 머리 아픈 상황에서 더 이상 그들과 씨름할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뭔 생각인지 전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이혼 때문에 저한테 매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전화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했어요. 전 남편은 천진난만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자기와 그 여자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일일이 보고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 미친년이 내 전화 씹었잖아. 그리고 잠적했고 내 돈 뜯어가고 나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구에 가서 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네. 정말 어이없지. 그런 거 나한테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그년 쫓아가서 머리채를 뽑든 욕을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그런 사소한 상황까지 보고하지 마. 왜 그래? 알겠어?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전화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은 문자로 하나둘씩 상황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보내고요. 통화 녹취 전후 사소한 말다툼을 캡처해서 보내오고요. 또 고소했다고 고소장까지 저한테 다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만 반복됐죠. 그러다 결국 전 남편이 화가 났나 봐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전화를 받으니 전 남편 목소리가 격앙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년 있는 대로 찾아갔거든. 학원으로. 내가 내 돈 내놓으라면서 애들 앞에서 그년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 경찰 오고 나도 잡혀가고 그년도 잡혀가고 아수라장이었어. 뭐라고? 세상에.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지. 아니다. 됐고 이런 말 나한테 하지 마. 알았어? 이런다고 내가 뭐 되돌아갈 줄 알아? 아이들 앞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깜빡 그 인간의 이야기에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이제 그 인간 일은 그만 알고 싶어서 그 인간 전화번호는 모조리 차단했고요. 고요하게 제 일만 마무리 지으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간녀가 일했었던 어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난리를 쳐서 제 번호를 남기고 왔었거든요. 그 상간녀가 새로 옮긴 어학원에서도 그 상간녀의 만행 때문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단체로 나서서 이런 년들은 선생을 못하게 조져놓자고요. 해당 학원에서 아이를 다니게 하는 부모들이 모여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결과 부모들이 뜻을 모아 그 전에 재직했던 그 어학원 학부모들까지 모두 모아서 공식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원장 선생님도 저의 발언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만행 때문에 피해가 막심했대요. 이참에 원장 선생님도 그년한테 고소를 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간녀는 학원에서 배제되는 조치를 받았고 학부모 단체와 추가 피해자들에 의해 고소가 이어졌어요. 커뮤니티에서 사건이 확산되자 학원 측도 강경하게 대응했고 결국 그 여자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강사로 설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잘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더라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땅에서 그런 년이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한테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전 시어머님이 또 나서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요. 아유, 새아가야. 우리 아들 다시 우리 가게에서 건실하게 일하기로 했다. 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더라고. 그니까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어머님,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상간녀와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보고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 짧은 인간이랑 엮이는 건 한 번이면 좋게요. 절대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 행여라도 저한테 돌려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청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나도 이렇게 빌게. 우리 아들 내가 앞으로 잘 가르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응? 마지막 기회는 이미 줬었고요. 그걸 날려버린 건 그 인간이에요.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만 끊겠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끼리 알아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제가 굳이 고쳐서까지 함께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때 저는 제 마음이 더 정리됐어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 사람들과는 남남이다. 다시는 돌아갈 일 없다. 그걸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뭐 이혼하자 하면 바로 해주고 사과하면 또 받아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쉽게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정은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요. 그 뒤로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문자도 매달리는 말도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변명이라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끝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거죠. 한동안은 마음고생이 컸지만 결국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회사 다니면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끝까지 버텼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다.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번 일을 통해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가정이라는 건 결국 책임감으로 지켜지는 거고 부모의 잘못된 감싸기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요. 또 제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제 인생은 제 손으로 지켜낼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